네, 안녕하십니까. 한서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이번 주 시간은 저희가 바로크 예술 중에서도 정물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물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그냥 뭐랄까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그림이라든가 장식용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정물화에 대한 역사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크, 그 중에서도 정물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미술계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일단 기독교를 승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기 시작하면서 미술계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오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미술계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있고 나서는 미술계가 완전히 어떻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카톨릭이라고 알고 있는 뭐랄까요, 천주교죠. 쉽게 말해서 천주교, 구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종교에서 이제 루터나 칼뱅 등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문제는 종교개혁의 목적입니다. 종교개혁이 나타나게 된 계기는 루터가 95개조 이견서를 내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천주교, 카톨릭의 타락이었죠. 그런데 이 신교, 즉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카톨릭의 타락, 그 구교의 타락의 상징을 무엇으로 봤냐 그러면 예술이라든가 세공이라든가 금은 보석 뭐 이런 것들로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교, 즉 개신교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장 강력했었던 북유럽, 독일이라든가요, 뭐 그런 북유럽 지역은 화가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전의 화가들의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수익원은 교회가 그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수익원이었기 때문에 신교는 이제 주문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뭐 그림을 어디다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로크 예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안네발레 까라치라는 사람과 그리고 까라바조라는 사람이었죠. 바로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렸던 안네발레 까라치와 까라바조는 그러한 신교의 영향,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가장 적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북유럽이 신교의 본산지라면 그럼 어디가 카톨릭의 본산지일까요? 교황청이 있는 로마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로 가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바로 안네발레 까라치 그리고 까라바조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로 갔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지 않았고 다른 쪽으로 갔었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사들이라는 작품, 바로 이 작품이죠. 이 대사들이라는 작품을 그린 사람이 바로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한스 홀바인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그림을 배웠죠. 근데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그림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 한스 홀바인이 영국으로 건너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스 홀바인의 친구이기도 했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영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토머스 무어에게 한스 홀바인을 소개시켜주면서 한스 홀바인으로 영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영국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그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이 바로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의 초상화를 그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한스 홀바인이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로마로 갔던 사람이 있고 영국으로 갔던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 북유럽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유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독일 본토에 있지 못했고요, 가장 그 종교적인 어떠한 영향력이 적은 곳으로 가서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종교가 가장 적었던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상업도시가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네덜란드, 그 중에서도 바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벤스와
그리고 렘브란트,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베르메르라고 잘 알고 있는 페르메이르, 그리고 프란츠 할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플랑드르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던 바로크 화가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다른 지역에서 또 화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스페인이었죠. 스페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영향이 좀 적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스페인은 원래 어떤 곳이었느냐? 이슬람이 여기를 정복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 여기를 정복하다 보니 이슬람은 어떤 곳이었죠? 우상숭배가 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 그 이슬람이 여기를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그 스페인 예술은요, 그 서구 예술에 있어서 거의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페인 왕정이 레콩키스타라고 보통 말을 하죠. 국토해방운동이라고 번역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콩키스타라는 것은 스페인 왕가들이 그 자신의 땅을 수복하는 과정이었죠. 그 수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스페인이 무슨 사회가 되느냐? 기독교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사회가 되다 보니 그때부터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느냐? 호세 데 리베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로 갔었던 아니발레 까라치와 까라바조, 그리고 플랑드르에 있었던 루벤스, 렘브란트, 베르메르, 그리고 프란츠 할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영국으로 갔던 한스 올바인,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의 호세 데 리베라라든가 벨라스케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크 회화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뭐 로마나 이런 곳이 아니고요, 플랑드르 쪽입니다. 이 플랑드르는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발전했었죠? 무척 상업이 발전하죠.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부르주아들이었습니다. 부르주아는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죠. 돈 많은 시민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르주아는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 뭘 하겠습니까? 그림을 의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을 막 돈이 많으니 집을 좋게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면 우리는 보통 그런 걸 하죠.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이를 하면 사람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집을 자랑하는데, 아무래도 집 뭐 외관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의 인테리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내부의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느냐?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르주아 계급들이 원하는 그림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들은 자신들의 시민 권력이었고 그들이 돈이 많았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그림들을 걸지 종교 그림들을 걸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르주아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았던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정물화, 그리고 풍속화. 풍속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의 일상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물화와 풍속화, 그리고 초상화였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습니다. 자기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자수성가를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어떠한 모습들을 남겨두고 싶고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고 싶겠죠. 그러면서 초상화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정물화가 무척 유명했었죠. 그래서 보통 바로크 정물이라고 말을 하면 네덜란드 정물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바로크 정물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마 하나의 인용구를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옴니아 바니타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옴니아 바니타스, 라틴어로는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도 헛되다라는 어떠한 개념인데, 이게 바로크 시기에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 유행하게 된 계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혁명이라든가요, 종교개혁이라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바니타스, 이 헛되다는 개념이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는데, 그림에도 그러한 헛되고 뭐랄까요, 허무한 느낌의 요소들이 그림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을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일단 정물화죠. 정물화라는 것은 정물들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림들을 보통 우리는 정물화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 바로크 시대의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니타스라고 부릅니다. 바니타스 정물이라고 보통 부르죠. 바니타스 정물이라는 의미는, 이 정물화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허무하고 공허한 어떤 느낌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 뭐가 보이시죠? 하나는 모래시계, 하나는 해골, 하나는 꽃이죠. 이게 바니타스 정물의 가장 대표적인 모티프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티프이고 가장 대표적인 오브제들이었죠.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해골과 꽃과 모래시계를 많이 그렸었냐 그러면 해골은 너무나 당연하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옴니아 바니타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럼 꽃은 뭘까요? 꽃은 너무나 특징이 명확하죠. 우리도 그 집에 꽃을 갖다 놓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시들잖아요. 정말 기껏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고 그 집에서 이렇게 장식을 해두더라도 꽃은 열흘을 채 못 갑니다. 그러므로 곧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 마치 삶이 죽어가는 것처럼 곧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속절없이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꽃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모래시계도 너무나 당연한 모티브로 보여주겠죠. 시간이 끝없이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래시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허무하고 뭐랄까요, 멈춤없이 계속 흐르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오브제로서 표현한 정물들이 바로 이 바니타스 정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샘 세갈이라는 미학자도 이 시기에, 그리고 특히 네덜란드 정물화의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 그러면 절제와 무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크 시대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는 정물화는 아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니콜라 푸생의, 바로크 화가죠. 니콜라 푸생의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라는 작품의 의미는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죠.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비석입니다. 비석이라는 것은 뭐죠? 죽고 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비석이죠. 근데 그 비석을 이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손가락 가리키는 곳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제목 그대로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 라고 새겨져 있는 비석이 바로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르카디아라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무척 이상향적인 어떠한 도시를 보통 아르카디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향적인 도시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즉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니콜라 푸생의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나 죽음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고, 이게 바로크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 무척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그러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었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 옆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과 동시에 무슨 말이 또 같이 유행하느냐 그러면 항상 죽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죠.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즉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도 같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림들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정물들, 바로크 정물, 바니타스 정물이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림인데, 이 그림도 보시면 뭐가 그려져 있죠? 해골과 촛대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촛대에 있는 촛불이 어떻게 돼 있죠? 꺼져 있습니다. 즉 생명이 꺼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해골은 너무나 당연하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이 라틴어로 이렇게 시가 쓰여져 있는데, 이 시가 누가 쓴 것이냐 그러면 루크레티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가 쓴 시입니다. 이 루크레티우스가 쓴 이 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썩고 없어져 사라진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림이죠. 이런 바로크 정물들은 보시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정물화가 그런 모티브들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림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죠? 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어 있죠. 꽃이 피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해골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꽃과 그리고 해골이 같이 놓여 있는 정물. 그랬을 때 이때 또 어떤 정물들을 보시면, 이런 바니타스 정물을 보시면 꽃과 같이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 중에서도 어떤 곤충들이 많이 들어가느냐? 파리 혹은 나방이죠. 파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파리들은 어떤 데 꼬이죠? 썩은 데 꼬이죠. 썩은 데 꼬인다는 말은 썩은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파리입니다. 나방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양, 그러니까는 기독교죠. 기독교 성경에 보면 가장 대빵 악마가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 바로 밑에 있는 악마가 뭐냐 그럼 바알제붑입니다. 바알제붑이 뭐냐? 로드 오브 프라이, 그러니까 파리 대왕이죠.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도 그 모티브를 가지고 쓴 책인데, 파리 대왕이라는 이 바알제붑도 무엇을 상징하는 악마냐 그러면 죽음을 상징하는 악마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파리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작품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이죠. 여기 보시면 대사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대사들이 서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지구본도 있고 뭐 관측기도 있고 뭐 삼각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전해가는 어떠한 과학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밑으로 가보시면 뭔가 찌그러져 있는 게 있죠. 이 찌그러져 있는 게 뭐냐? 해골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같이 넣어 드릴 텐데 옆으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골이 살짝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해골을 이걸 외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찌그러진 상으로 표현한 게 바로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이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크 화가의 어떤 특징 중 하나이죠.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도 그렇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로렌초 로토의 메르쿠리오 부하의 초상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로렌초 로토가 메르쿠리오 부하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메르쿠리오 부하의 초상화를 그릴 때 잘 보시면은요, 이 손 부분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확대를 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 밑에 뭐가 깔려 있죠? 뭐가 깔려 있죠? 떨어진 꽃잎과 조그만 해골. 해골이 이렇게 조그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처럼 넣는 거죠? 상징처럼 넣는 게 바로 바로크의 어떠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던 어떤 바로크의 스타일들이 그림에 항상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로크는 언제 끝나게 되느냐? 루이 14세의 사망을 기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루이 14세 하면 프랑스 사람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를 1715년까지로부터 바로크라고 보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바로크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시기는 어떤 시기로 바뀌게 되느냐? 이제 시대는 작은 바로크라고도 불리는 로코코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만 로코코로 접어들게 되면 예술의 뭐랄까요? 중심지도 이제까지 이탈리아였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로코코와 프랑스 예술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리고 모더니즘의 탄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